주요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 전까지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 대부분 기사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또는 익명을 요구한 검찰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문장이 포함된다. 검찰에 누군가가 흘려주었고 언론이 그대로 받았었다는 의미다. 통상 피의자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보호를 받는다.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흉악범조차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야기해주거나 확인해주었고 언론이 작성한 각종 혐의들은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피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이후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검찰의 수사 속보를 조차 작성된 각종 기사만큼의 판결 보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막고자 만들어진 형법 조문이 피의사실공표죄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서 직무에 관한 범죄 영역에 포함돼 있다. 즉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법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누구도 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돼 처벌받은 적이 없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놓지만 숫자만 받기 일분 이 죄로 기소됐다는 검사는 없다. 올해 초 울산 고래고기 한부사건으로 한때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조사하겠다고 나섰던 울산지검도 현재는 잠잠하다. 검찰 관계자 누구도 처음 물꼬를 튀고 싶지 않은, 차라리 사문화됐다는 비판을 받는 게 나은 법이 이 피의사실공표죄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각종 수사 보도 자체가 이미 피의사실공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필연적으로 언론과의 합작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으면 공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은 또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정보, 에 소극적인 속성이 있다. 흘려주고 몰래 줘야 더 적극적으로 보도한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논문을 통해 과열된 취재 경쟁은 취재 과정의 적정성과 사실 여부를 떠나 주목도를 끌 수 있다면 일단 보도하고 보자는 식이 언론의 관행이 됐다. 면서 검찰의 자의적 수사 브리핑 관행과 언론의 익명보도 관행은 피의사실공표죄를 현실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60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이 같은 죄명을 형법 조문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 속기록 속에 답이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으로 발의돼 형법에 포함됐다. 정부의 형법 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조항이 들어간 셈이다. 속기록에 따르면 조주영 당시 무소속 의원, 제4대 재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죄가 있어가지고 형의 언도를 받은 뒤에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전혀 죄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라는 청천백일가의 이러한 누명을 쓰게 되는, 이렇게 인권이 많이 유린당하고 있는 불행이 있는 것이 옳시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조문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기밀을 요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든지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상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자기 동료들이 범죄를 수사하는 데 서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하게 신문에 발표한다든지 외부에 기밀을 폭로만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있는 것을 유행으로 삼아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통 기밀을 누설한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엄상섭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무소속 의원 역시 회의에서 때때로는 수사관이나 혹은 기타 권위 있는 사람의 담화 발표로서도 나오고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한 바에 의해서도 나오고 때로는 경찰서에 한번 잡혀갔지만 나중에 신문에만 떠들어 놓고 수사한 결과 아무런 결론도 나지 못하는 형편도 있다. 면서 그러나 한번 신문이나 소문이 퍼진 뒤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결과가 나서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조문을 신설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혐의만 있을 뿐 확정적 일주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수사 보도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조항은 당시 제적의원 92명 중 66명이 찬성에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그러나 당초 입법자들이 상정한 법의 취지와 달리 이 법은 66년간 식물 상태로 존재했다. 존재하나 기능하지 못했다. 2010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주기식 논두렁식의 흘리기와 언론의 받아쓰기 논란 이후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반성과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큰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경마식 피의 사실 공표 보도가 반복됐다. 무엇보다 1953년과 2019년의 언론 제형은 너무나 다르다. 당시는 주요 몇 개 신문사, 방송사는 주요 언론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만 통제하면 수사기관의 언론 보도를 막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언론산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종이신문 매체 1429개, 방송 매체 51개, 인터넷 매체 2796개로 총 4295개의 보도 매체가 존재한다. 여기에 언론사 구독자보다 더 많은 지지층을 갖고 소셜미디어, SNS를 운영하는 유명 인사나 유튜버들까지 앞다투어 각종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결국 피의사실 공표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입을 전부 드라마라도 언론이나 SNS 매체 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는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셈이다. 심지어 언론은 해당 범죄의 처벌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60년이 넘게 여태껏 처벌한 적 없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은 법학자나 실무자는 없다. 언론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공개 범위를 매번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대안은 제시돼 왔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형식의 검찰 수사 보도는 결국 흘려진 정보를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엄상섭 법제사법위원장 대리는 1953년 법전편찬위원회 회의 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둘 것은 이 형법이라는 것도 법률의 하나로서 이 법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회도 개조하고 혹은 도의관념도 확립시키고 사회악도 모두 제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이 형법에다가 지워가지고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법에다가 지나친 부담을 가했다가는 혹은 뿔을 고치다가 수를 잡는다는 것과 같은 결과에 돌아갈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잘못이 없다.